자, 8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8장은, 그 전에 다음 시간 강의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녹화 강의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안 할게요. 그래서 녹화 강의를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 주에는 실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 특강이라든지 외부 세미나를 손님을 모셔서 해볼 거죠 생각 중에 있어요. 뭐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 넘어서는 암호 크립톨로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정스러운 파트 그 전에는 기본적인 지식들, 이 암호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개념들을 정의들을 살펴봤습니다. 8장에 암호가 나온다고 해서 그 D가 암호가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쭉 암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정수론의 그런 내용들도 나올 거고요. 8장의 내용은 전체 6개의 절로, 소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1절, 2절 해서 6개 절인데, 첫 번째 절은 캐릭터 사이퍼, 단문자 암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록 단위로 이 메시지를 쪼개가지고 다루는 암호의 형태를 다루려고 하고요. 여기는 다 지금, 어, 비밀성을 제공해주는, confidentiality를 제공해주는 그런 암호화 기법, 즉, 암호화가 있으면 복호화도 있겠죠. 내가 상대방하고 통신할 때,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얘기할게요, 다시. 그다음에 공격기 암호 기법이라는 것들 다룰 거고요. 배낭 문제라고 이 암호 기법이 깨지긴 했지만, 그 원리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암호학적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이게 응용들,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그 핀테크 쪽에서는 다 그 암호학적 프로토콜, 응용, 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그 간편 인증, 간편 결제, 그다음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토큰 증권 요즘엔 토큰 증권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암호는 이제 그 동영상 녹화 강의도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보안 요구 사항들을 기밀성, 무결성, 인증, 익명성, 부인 방지,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주는 암호 기법을 설계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 수학 이론이 필요하고요. 이산수학 정수론, 유한체론, 배수, 복잡도 이론, 좀 더 고급 지식이라고 한다면 타원곡선, 분론이라든지 계산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고요. 이런 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정의하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경험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그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어려움인 거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전수조사 공격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부분이었는데 컴퓨팅 환경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다시 제고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가 점차 이렇게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양자의 양자 컴퓨팅 환경이 안전한 그런 암호 기법들을 공모하고 이렇게 그 제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양자 어, 그 일반적인 그런 공격기 암호 기법들을 양자 내성 암호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핀테크 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련된 그런 그 진로나 업무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향후 여러분들이 졸업할 시점 또는 만약에 대학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혹은 뭐 군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향후 4, 5년 정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면 이런 양자내성 쪽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쪽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 쪽에서도 다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잘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이런 것도 참여해 보세요. 양자 내성을 주제로 하는 그런
암호 프로토콜들, 기법들. 그러면 좀 유리해요. 이게 첨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보안을 전공하더라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양자내성 포스트 퀀텀 쪽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암호 쪽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점차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암호 기법들에는 전자서명 기법, 디지털 서명 같은 거, 여러분들 인증서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암호 프리미티브가 전자서명이에요. 희귀한 기법들, 보안 채널 형성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웹페이지에 어떤 접속할 때 TLS 쓰지 않으면 보안 채널이 형성된 그런 어, 메시지 통신 기술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내고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요. 다 공격자가 다 알 수 있어요. 뭘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신상의 내용을 보호한다든지 인증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희귀한 기술이에요. 해시 함수는 여러분들 많이 접했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엮을 때 쓰는 그런 기법에 해시 함수가 들어가죠. 익명 자격 증명,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나이 편의점이나 떤 활동들을 할 때 내 나이 정보 드러내지 않고 주민등록증 보여줘서 내 나이 정보 드러내거나 이름 드러내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자격 증명만 하면 되거든요. 내 나이가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이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기법이 다 암호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뭐 비밀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특성이고요. 보안 특성이고요. 공개 키냐, 대칭 키냐,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그런 보안 요구사항들의 그, 보안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암호 기법들을 이게 많이 다루는 거죠. 요게 나온 내용은 이제 녹화 강의에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암호는 국가의 안보랑 연관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예전에는 군대 쪽에서, 군에서 또는 국정원이나 이런 기밀 첩보부대에서 많이 이런 연구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예전에는 많이 군 쪽에 진출했어요. 국정원이나 기밀 첩보부대. 이런 데 많이 그런 데 가서, 어, 이런 해독하고, 뭐, 암호화 기법을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심지어는 그, FBI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협조해가지고, 부대를 이제 운영을 해요. 어떤 부대를 운영하냐면, 북한에서 보내는 지령이 암호화된 암호문을 통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럼 그 암호문을 가져다가 암호문 온리 어택을 가는 거예요. 암호문만 보고 그 평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분석 작업들을 하는 그런 부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라고 하는 영역이 국가 안보랑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고대서부터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시저 암호라고 해서 시저가 이 알파벳을 보면 우리가 문자잖아요. A, B, C, D, E, F 해서 Z까지 26개의 그런 알파벳. 얘는 이제 구분을 위한 기호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치화해서 A는 0, B는 1, C는 2 이렇게 Z는 25까지의 수치로 대응해서 얘를 숫자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들을 그러니까 뉴머리컬 이퀴밸런스의 숫자들로 처리를 해주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적용될 때 편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로 다룰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정서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호들도 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ASCII2 코드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얘기는 녹화 강의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시저 암호라고 하는 것은 떻게 암호를 했었냐면 평문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키를 하나 선택합니다. 키가 만약에 얘는 이제 시연 암호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키를 만약에 3으로 택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각 문자는 세 번째 뒤에 있는 알파벳 문자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암호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평문으로 들어간다면 A가 0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뒤에 있는 그런 하나, 둘, 세 번째 뒤는 D가 되겠죠. 그죠? 그건 평문 A는 D에 대응되는 식으로 암호화가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런 암호화 방법들을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고안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메신저들 보내잖아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그 문자 글 적어가지고 적대 동태가 어떻고 이런 거 막 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평문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뭔가 암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없게끔 해주는 그런 식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즈 암호라는 걸 이제 살펴봤고요.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시즈아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했던 거고, 좀 더 복잡하게 설계하는 그런 그 변화는, 이 아핀 변환이라고 하는 그런, 변환입니다. 그 아핀 변환은, 주어진 평면에 대해서 암호문을 만들 때 앞에다가 A를 곱하고요. 뒤에다 B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암호문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다가 모듈러 26을 이렇게 해줘갖고, 모듈러의 세개에서 이게 동작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평문을 복원하려면 요 앞에 있는 A가 나중에 이것을 방정식 푸는 그런 A를 수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변에서 B를 빼주고, 그 다음에 A 인버스를 곱하는 작업, A 인버스가 존재하는 애가 A를 택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아핀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아핀 암호를 설계해서 썼던 거예요. 그죠? 근데 무턱대고 A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않는 경우도 쓰게 되면 평문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 어, 좀 불편하겠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유일한 그런 평문이 복원되도록 이런 암호화 기법을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모듈러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그 정리라든지 뭐 다른 정리, 보조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쓰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그 암호 기법을 설계가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암호 기법의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 봤으니까 녹화 강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반문자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평문이 있어요. 평문이 있는데, 그 평문에 대해서 주로 쓰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영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this is 이렇게 쭉 나가는 문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구문이라든지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그 조사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자주 쓰는 그런 그 단어들이, 설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78년도하고 76년도 자료를 인용했지만 최근 자료도 있고요. 그 뒤에서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프리퀀시 빈도수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언어가 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78년 전에 76년도 자료를 참조하더라도 대부분 유사하게 이렇게 빈도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라는 글자가 이제 모음이 주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말할 때나 단어를 이렇게 구성할 때. 그래서 특히 모음 중에서 2라는 그런 이 숫자가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T, N, R, I, O, A 이런 애들이 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글자들이에요. 이런 빈도수가 높은 글자들을 왜 이렇게 그 조사를 했느냐? 그 시즈 암호 같은 경우도 어, 어떤 3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정된 키 값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A, B가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7이나 10이 고정되어진 그런 식의 값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이렇게 선형 변환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드는 그런 식의 과정을 한다는 거죠. 이는 뭐냐면 고정된 그런 값으로 평문 철자 하나를 그 암호문 철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1대1 대응이 되도록 보내주는 거죠. 왜냐면 얘가 같은 그런 평문이 이제 되게 되면 동일한 암호문이 되게 되면 700 P2 더하기 10 하면 이 캔슬레이션 시키고 7의 여건이 존재하게 되니까 캔슬레이션 시키면 평문이 갖게 되는 원투원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 평문의 그 빈도수가 암호문의 빈도수로 그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식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호문만 보고도 빈도수가 높은 그 글자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출력 암호문이 있으면 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애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M이라는 글자 수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M이라는 글자 수는 어떻게 돼요? 아,
어떤 빈도수가 원래 높았던 평문 철자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평소에 이런 빈도수가 높은 철자들을 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물론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체로 빈도수가 높은 애는 2에 매칭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M이 빈도수가 암호문의 빈도수가 높은 그런 식의 상황인 거죠. 사실 암호문의 길이가 짧아서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이 굉장히 높은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봤더니 얘가 평면이 어디 대응돼요? 2에 대응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빈도수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 그 앞인 변환, 이 고정된 그런 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설계한 암호문에 빈도수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암호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문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를 M으로 보내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기서 결정해야 될 그런 키는 이 P 앞에 계수하고 이 상수 계수 두 개니까 두 개에 대한 그런 릴레이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빈도수를 측정하고 다시 또 다른 조건을 얻게 되면 두 개의 키 값을 이제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문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캐릭터 사이퍼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비게네르라는 사람이 블록 단위로 평문 메시지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문 하나의 철자당 감옥문 하나를 생성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좀 블록 단위로 키 값도 좀 이렇게 n개의 캐릭터를 갖는 애를 가져다가 전체 긴 평문 메시지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키를 적용해서 암호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동일한 문자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른 키에서 이렇게 암호문이 생성되어지면 빈도수에 대한 취약점이 뭐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블록 단위의 평문 메시지 처리 방법을 비게네르 사이퍼에서 비게네르 사이퍼를 통해서 제시하게 됐던 거죠. 이것도 이제 녹화 강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땡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게네르 사이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비게네르 사이퍼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문이 있어요. 그 전에 키를 하나 정의할게요. 키가 N개 캐릭터들로 구성된 키워드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자, N개 철자를 가지고 얘를 수치적 동치 값으로 변환시켜 놓은 값이에요. 캐릭터 하나당 이렇게 대응이 돼서 더하면 암호문, 빼면 평문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방법은 길이가 뭐 적당한 길이의, 긴 길이의 메시지들이 들어오면 길이가 n이 블록들로 입력 평문 메시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P1, P2, Pn을 이렇게 가정하면요. numerical equivalence, 수치적 동치값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요. 여기다가 각 이 철자에 여기 수적 동치 값으로 t의 수적 동치 값에 대응되는 값으로 더해서 이렇게 암호문을 구성하는 거죠. 또 밑에 이제 이 알파벳 수적 동치에 대한 표현은 밑에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동작하시면 되겠다.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키워드를 YTWOK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얘에 대응된 수적 동치값이 24, 19, 22, 14,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여기가 키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키 값을 뭐 쓰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랜덤하게 뽑으면 그냥 숫자 값을 0부터 25 사이에서 뽑아서 길이가 5인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평문은 밀레니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적 동치값으로 지금 이게 10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죠? 5개씩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어, 자릅니다. 그럼 P1은 M에 대응되는 수적 동치값이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I에 대응되는 수치적 동치값은 8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P1에다가 K1을 더해서 암호문을 만들고요. 모듈로 26을 취하는 거죠. 네? 12에서 24 더하면 10이 36이 되는데 모두 26을 취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암호문은 10이 됩니다. C2는요. 8에다가 평문에다가 K값 19를 더해서 27이 되는데 모듈로 26을 취하면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하면 1이 나오죠. C2는 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암호문을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걔를 뭐 11, 뭐 7, 25, 14 이런 식으로 이제 둬도 되는데 이렇게 어, 타작이나 예전에 보면 그런 기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뭐야 KBH, Z5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예, 보내기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암호문을 생성해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보내도 되는데 숫자를 보내면 이제 자릿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잘 해줘야 되겠죠. LGEIW 두 번째 문자열, 평문 문자열을 NNIUM을 이 키 가지고 암호화를 해보면 이런 암호문 문자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고요. 복화화 과정은 암호화 과정에서 이제 평문에다 키를 더했던 과정을 암호문에서 키를 빼주는 과정으로 그래서 모듈러 26을 해주는 예, 그 과정으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평문이 보시면 KBHZ5 이렇게 KBZ니까 이거 얼마야? 11, 7, 25, 14 11, 7, 25 이거는 다른 얘가 되겠군요. 예. 얘는 Z5RR5라고 하는 키 값이 있고요. 암호문을 FFF, LB, CV, FX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호문이 현재 이런 형태니까 5개씩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게요. JORRO라고 한다면 키값을. 그러면 여기는 암호문에서 각 대응되는 위치 키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F에서 Z를 빼주면 F의 수치적 동치값은 F가 5잖아요. 그죠? 암호문 5예요. 5에서 25, 키값을 25를 빼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죠. 네, 모듈로 26에서는 마이너스 20은 6이라는 숫자랑 네, 매칭이 되고요. 6이라는 숫자는 G가 되겠군요. G. P2 평문 두 번째 캐릭터는요. 5에서 암호문 5에서 키값 14를 빼주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걔는 17하고 모듈로 16에서 합동이죠. 17을 우리가 택해보면 17은 R이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보면 GROUND 그다음에 HOG 그라운드 호그라는 이런 평문이 이렇게 예, 평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비기너르 암호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아이디어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단문 암호문의 형태에서는 빈도수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암호 취약점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얘를 좀 키를 바꾸고 메시지도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키가 USA이고요. 수치적 동치값은 K1은 20, K2는 18, K3은 0인 값인 거죠. 그죠? 그래서 평문이 있으면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5개씩 끊어서 여기 we hold에서 이렇게 하나 메시지 블록 하나 만들고요. DTHES 두 번째 블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5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 개네요. 네, 세 개씩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암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이제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은, 잠깐만요, 예. 얘는 설명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키의 길이가 1이 아니라 적당히 그 사이즈가 n인 그런 식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공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키 길이가 존재하니까 어, 이 암호문에서 동일한 문자열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식의 모습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암호문이 지금 여기서는 Q, A, W 요거요. 저기는 키가 USA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다른 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평문이 이렇게 얻어진다고 가정하면 얘네들이 어, 그 암호문을 보게 되면 암호문에서 동일한 문자열이 나타나는 그런 식의 그 모습들이 이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부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MW라고 하는 부분, EMW라는 부분이 공통에서 나타나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썸하고 키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해진 길이의 키를 우리가 평문에다가 적용해서 암호물을 생성했다고 한다면 정해진 길이의 키 길이 내에서는 얘가 적용되었을 때 동일한 문자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일한 문자열들이 어, 뭐 얘를 어, 적용하다 보니까 평문이 쭉 있었을 때 얘가 둘, 넷, 여섯, 여덟 개잖아요. 그죠? 여덟 개씩 이거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평문이 있으면. 이렇게. 그죠? 근데 평문에 어떤 그, 문자열, 어, 그 작은 길이의 문자열에 대해서 얘가 WAS라고 하는 동일한 그런 그 키값의 그 특정 부분이 반복해서 암호하는데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암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ESE가 여기 있었다. ESE가 문자를 평문을 쭉 암호하다 보니까 ESE가 이렇게 ESE가 이쪽에도 있었고 우연찮게 보니까 WAS로 시작되는 이 열에 딱 맞춰갖고 또 ESE가 암호화돼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르자면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ESE라고 하는 그런 문자열이 이번엔 B하고 self의 B의 E랑 SELF의 SE랑 이게 합쳐져가지고 ESE가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 딱 맞아가지고 얘가 이 길이가 딱 맞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키에 얘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 동일한 암호문이 나타나는 그런 식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호문에서 동일한 문자열이 나타나는 걸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키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키 길이가. 왜냐면 어떤 키 길이는 유한한 그런 값을 가질 거고 그 유한한 길이의 그 키 길이를 반복적으로 암호문에다가 아니 평문에다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암호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당한 키 길이를 반복해서 적용하다가 보니까 얘가 이런 식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키 값에 대응되는 값이 암호문으로 나타났던 거였으니까 여기 보시면 키 길이의 배수가 지금 얘하고 얘 시작하는 여기 위치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이 위치의 차이가 키 길이의 배수만큼 그 배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그 문자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찾아봅니다. 몇 개 더 찾아가지고 키 길이의 배수만큼 떨어진 그런 그 어떤 키 길이의 배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키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저기 그 암호문, 좀 전에 봤던 그 암호문을 여기다 적었어요. QWHIDDNZ. 아까 여기서 이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이 밑에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 키를 이용해서 진행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EMW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죠? EMW의 이번에는 키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문자 A, ST가 정확히 어떤 평문에, 아까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면 ESE라고 하는 그런 평문에 키가 적용되어서 생긴 이 암호문의 형태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ASD가 또 동일한 평문에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ESE라고 하는 B하고 SE알파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철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에 얘가 딱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EMW가 생성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면 원래 키 길이의 배수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여기 그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EMW가 지금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고 여기도 생겼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식의 모습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EMW뿐만 아니라 ZEM, ZAM, NZE 이런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ZEM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어요. ZEM이 어디죠? ZEM. 이번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ZEM. 그다음에 ZEM이 여덟 번째 위치랑 128번째 위치. 128번째 위치면 ZEM 이쪽에 있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같은 애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애들이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차이 118에서 8 빼면 그 차이만큼이 바로 키 길이의 배수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모은다면 뭘 찾냐면 최대 공約수를 구합니다.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12, 108, 120에 대해서 최대 공역수를 계산하면 그게 뭐냐면 그 처음에 사용됐던 키의 길이에 대한 정보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계산해 보면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실제로 키가 원래는 여기는 그 원래 그냥 키를 였다가 이렇게 그 아무 숫자나 적어놨어요. 우리가 키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최초의 키가 뭐였냐면 USA라고 하는 애였죠. 그죠? USA라고 하는 애의 키 사이즈를 정확하게 얻게 된다.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어떤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키나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면 키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했냐면, 암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시작하는 위치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GCD를 해봅니다. 최종 공수를 계산해 보면 이 차이는 그 키 길이의 배수배만큼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논리에서 키 길이가 정확하게 3이 나온다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길이가 3이고요. 3키 길이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또 빈도수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키 길이 내에서 동일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은 빈도수의 그 분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음 장에서 볼게요. 자, 비게르 암호가 있어요. 암호문이 있어요. 이렇게. 어, 메시지에서 그 암호문에서 띄어쓰기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적 동식값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암호문이 된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고 분석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뭘 뜻하는 건지. 그죠? 자, 대신에 비계네를 암호문을 썼다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호 방법을 썼겠죠. 그 중에 하나인 비계네를 암호문을 썼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정원의 직원이 돼가지고, 아니면 첩보부대 직원이 돼가지고, 고대 저기에 있는 거죠. 그 첩보부대에 있어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UC, Y, FC, 뭐,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 방법들이 있는데, 알려진 암호 방법들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계네르 암호문을 특히 암호 방법을 썼다 가정해놓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보자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아, 키 길이를 먼저 정하자. 비기너리 암호화 방법을 썼다면 키 길이가 유한한 값이 될 테니까 그 값이 얼마인지 먼저 결정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뭐냐? 반복되어지는 문자를 찾는 거였어요. 암호문에서. UCY, UCY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UCY, UCY 이런 애들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UCY 첫 번째 UCY는 첫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UCY는 열 번째 위치, 열두 번째 위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 U하고 U에서 빼주면 그 차이가 9가 되죠. 그죠? 이 9라는 숫자는 뭐냐? 대체로 키 길이의 배수배만큼 해당되는 값이다. 자, 정보 하나를 얻었고요. 또 다른 정보 하나 또 어떻게 해요? HFT라고 하는 녀석도 반복해서 나타나요. HFT, HFT, HFT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HFT는 17번째, 18, 19번째 나타났으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17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HFP가 나타나는 위치는 38번째 나타나죠. 30에서 17 빼면 21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키 길이의 배수배만큼 난다 그랬죠. 그래서 9하고 21이라는 이제 그 숫자 값을 얻었는데 일단 해봅시다. GCD를 계산해보면 뭐가 되냐면 얘는 9하고 21을 해봤더니 3이 나와요. 그죠? 3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니까 소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즉 뭐냐? 키 길이가 3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매우 무청청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키 길이가 3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기반해서 다음에 빈도수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키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어떤 평문인지 모르겠지만 세 개씩 이거를 계속 이렇게 키를 접목해서 평문을 이렇게 암호문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앞에 적용됐던 요 키 값의 캐릭터 값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앞인 변환의 그런 경우처럼 단문자 암호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빈도수 분석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11번째, 이런 의 위치에 한 그런 그 암호문 그 캐릭터들은 다 같은 암호화 키 캐릭터로 얘가 암호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빈도수 분석을 적용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그 녀석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캐릭터를 철자를 찾아보면 U라는 값이 나타나요. 즉,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이쪽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열하나, 아니요. 1, 4, 7, 여기 3을 더하면 10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13번째, 그 다음에 16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1, 4, 5, 6, 7, 8, 9, 10 여기죠. 그다음에 11, 12, 13 이렇게 이런 애들을 관찰해가지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철자를 찾아봤더니 U라는 값이 가장 높았어요. U라는 값은 뭐냐면 아주 빈도수가 높은 평문 철자에서 온 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철자 중에는 E나 뭐 T나 O나 A나 이런 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이제 빈도수가 높은 애들 가지고 이렇게 변환됐다 가정해 놓고 키 값을 맞춰보는 거예요. 딱 처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조합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합이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키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이 암호문이 평문 T에서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암호문이 20이잖아요. 그죠? U가 20인 경우. 그다음에 지금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U라고 했으니까. 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녀석이 평문 빈도수가 가장 높은 녀석 T에서 왔다고 해볼게요. T가 19. 최저 공식값 19에서 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키 값은 뭐가 돼요? 암호문에서 평문을 빼면 되겠죠. 그죠? 평문에서 암호문 더한 게 지금 평문에서 T 더한 게 암호문이 됐으니까 암호문에서 평문 뺀 게 키가 되겠죠. 그죠? 얘를 넘기면 암호문에서 평문 뺀 게 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호문에서 평문을 빼면 1이 나옵니다. 모두 26에서 1은
1하고 동치죠. 1의 값은 뭐예요? b의 값이에요, b. 아, 그럼 얘가 b의 매칭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얘가 정확하게 이 값이 키다라는 정보를 주진 않아요.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찾아낸 키 길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빈도수 분석을 적용할 수 있었고 거기서 u가 가장 높은 그 빈도수를 갖는 거였고 그렇다면 u가 t에서부터 왔구나 평균 t에서부터 왔구나 하는 가정으로부터 아 그럼 키 값이 b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키 길이가 이제 3인 것 중에 두 번째 위치에 있던 258에 해당되는 그런 캐릭터들 2, 1, 2, 3, 4, 5, 6 2, 3, 4, 5, 6 258 여기 찾아보니까 이 C라는 값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6개나 6번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다 해봤더니 2부터 시작해서 3을 더해서 그러니까 3씩 건너뛰어가지고 생기는 철자들의 빈도수를 쭉 이제 찾은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게 C가 6개가 나타났고요. H가 6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V가 4개가 나타났고. 대충 이걸 가지고 이 녀석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 그 2에서 온 경우 C가 2에서 C가 된 경우 평문 2에서 암호문 C가 된 경우 평문 T에서 암호문 C가 된 경우 평문 2에서 암호문 H가 된 경우 평문 T에서 암호문 H가 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평문 T에서 암호문 H가 된 경우로 가정을 해놓고 이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12가 됐고 그때 값이 모듈로 26 하면 14가 되니까 14에 대응되는 뉴머리컬 이퀴벌런스 값이 5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얻은 거예요. 유사하게 나머지도 해봤더니 세 번째 거도 경우도 B가 6개나 나타난 빈도수 가장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됐고요. 그 경우에는 T 중에서 2를 해봤더니 얘가 평문 2가 암호문 B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인데 모두 26 취하면 23이 되겠죠. 23이 되는 숫자는 x가 됩니다. 그래서 키가 BOX 박스였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한 거고 이게 꼭 키라는 보장은 없어요. 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보냐면 암호문을 그 복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문을 얻고 유의미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그 평문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박스를 여기다 적용시켜 보는 거죠. 지금 얻어낸 키 길이가 3이었고 박스가 그 T값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UCYFC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렇게 암호문에다가 어, 이 여기 암호문에서 평문을 빼주면 암호문에서 T값을 빼주면 평문이 나오죠. 암호문이 22, 2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U가 20, C가 2, Y가 14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박스가 1, 14, 23이었죠. 빼주면 앞에 거는 19,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2, 세 번째 거는 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스트링이.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12는 14랑 대응이 되겠죠. 모두 26에 대해서. 그래서 19, 14, 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통을 얻는 거죠. 19는 뭐에 대응이 되냐면 19는 T에 대응이 되고요. 14는 5에 대응이 되고요. 1은 B에 대응이 되죠. 그죠? 그 T, O, B 뭐 땡땡땡 나가는 그런 평문을 얻게 된 겁니다. 오케이. 과연 평문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숙제 곧 나갈 거예요. 비기너 암호를 복구하는 그런 숙제예요. 이거 말고 몇 개 더 나갈 거예요. 이상으로 이제 그 블록 암호의 형태 중에서 비기너 암호까지 살펴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호 기법을 설계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더 강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요. 이런 고전 암호들은 다 깨져요. 현재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다 깨집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가지고 다 깨지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은 안 써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기법들을 설계했고 어떻게 깨지는지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어, 현재 블록 사이퍼라고 하는 AES라든지 이런 것들 설계하는데 설계 원리로 작용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